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몽골 75%, 한국 연방 찬성. 그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을 뻔했습니다. 사막에서 우물이 말라가는데 사람들은 왜 한국을 찾았을까요? 340만 국민의 기적의 선택이 중국을 완전 굴복시켰다는 말 뒤에는 제가 직접 본 숨막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보고 계시지요? 글쎄, 감동이 사연 시작되네요. 엄마가요, 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네, 저 감동이가 간식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네요. 지금 누르셨어요? 그리고 댓글에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딱 한 번만 적어주세요. 감동이가요. 우리 선생님들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꼭 읽을 거네요. 저는 에단 맥킬리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나 수문학을 공부했고 20회 넘게 물 부족 지역을 돌며 지하수와 하천을 조사해 왔습니다. 관정 수위를 재고 양수량을 계산하고 위험 신호를 보고서로 남기는 일. 세상은 대개 그 보고서대로 움직인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몽골고비 남쪽 광산지대의 지하수 관리 자문을 맡았을 때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현장은 계약이 지배한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해버렸죠. 몽골에 도착했을 때 밤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맑았고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초원과 사막의 나라라고 말했지만 제가 가장 먼저 들은 단어는 의외로 광산도 트럭도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누구네 우물이 얕아졌다. 물차가 며칠째 늦는다. 밤에 덮어올린다.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오히려 냉정해지려 애썼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진다. 데이터가 답이다라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숫자로만 정리하면 될 문제인데도 사람들 표정이 숫자보다 먼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갈라진 아이, 물통을 끌어안고 기다리는 여자, 그리고 말끝을 삼키는 어른들의 눈빛. 물이 줄어드는 순간 먼저 마르는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떠들어댄 몽골 75%라는 숫자, 한국, 연방, 같은 말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회의실도, 기사 한 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음날 새벽 한 노인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가 낡은 물통을 들고 제 손목을 붙잡는 순간부터 제 확신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늦가을, 제가 처음 고비 남쪽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맑았지만 목구멍이 먼저 따가웠습니다. 바람이 모래를 핥고 지나가면 입안이 바싹 마르고 사람들은 말보다 물통을 먼저 챙겼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몇 개 되지 않았고 우물 주변에는 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여긴 반대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회관 앞에서 한 노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오래 버틴 사람의 깊이였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몇 번이나 머뭇거리더니 낡은 물통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물이라기보다는 흙빛이 섞인 액체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 손목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만 돌려주면 됩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데도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표정을 읽는 편이지만 그날은 손의 떨림이 제 머리를 먼저 때렸습니다. 그 말이 부탁인지 마지막 경고인지 저는 바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은 편의가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인을 확인하고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관정 수위, 양수량, 강수량, 지층 투수성. 물은 결국 숫자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숫자보다 눈이 계속 걸렸습니다. 노인의 눈, 우물가에 서 있는 여자의 눈, 물통을 끌어안고 서성이는 아이의 눈. 그 눈들이 제 보고서보다 먼저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광산 측 현장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회의실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최근 수개월간의 수위 하강 그래프와 양수량 추정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하강이 집중됩니다. 마을 생활용수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는 종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몽골 정부와 계약했고 돈 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단단했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감정 섞지 마세요. 여긴 사업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은 계약이 지배한다고 믿어온 제가 처음으로 계약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숨을 밀어내는 도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멀리서 광산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이 밝아질수록 마을의 우물은 더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수자원청 직원이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물이 더 빨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장비 가방의 지퍼를 다시 잠갔습니다. 제 머리는 아직 숫자로 버티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보고서보다 먼저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우물 두 곳이 멈췄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밤중에 나가봤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수자원청 직원의 목소리가 너무 떨렸습니다. 선생님, 그냥 수위가 내려간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멈췄습니다. 저는 장비 가방을 들고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비포장길을 달릴수록 차는 심하게 흔들렸고 창밖엔 광산 쪽 불빛만 멀리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숨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져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우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전등 글빛과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모래먼지를 가르며 흔들렸고 사람들 손에는 빈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빈 통을 바닥에 내려치며 화를 참지 못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우물만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우물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이상할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펌프가 고장인지 수위 자체가 바닥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수위계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철사가 내려가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제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물 접촉 신호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바닥 접촉 신호만 무심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사람들의 표정부터 무너뜨렸습니다. 한식이 퍼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중얼거렸고 그 말이 마치 불길한 주문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수자원청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임시급수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이와 노인부터.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넓고 물차는 멀고 시간은 잔인하게 느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광산 현장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역을 거쳐 연결되자마자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물이 두 곳이나 바닥입니다. 오늘 양수량 기록과 펌프 가동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마치 준비해둔 문장을 읽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쪽은 정상입니다. 우물은 마을 관리 문제 아닙니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위 하강과 양수 증가 시간대가 겹칩니다. 최소한 데이터 공유라도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가 끊어 말했습니다. 계약 범위 바뀝니다. 우리는 정부에 보고합니다. 당신은 외부 자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단어를 던졌습니다. 감정 섞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밤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침에 보았던 노인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이미 답을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지요. 저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수문학자로서 원인을 찾을 자신이 있었지만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방법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대표 몇 명과 수자원청, 지역 행정 담당자가 좁은 방에 모였습니다. 행정 담당자는 시작부터 말을 아꼈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맙시다. 광산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그는 결국 핵심을 꺼냈습니다. 중국 쪽을 자극하면 더 큰일 납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어떤 주민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주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은 정치보다 먼저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음 달이 없습니다. 제 말은 옳았지만 그 울음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 옳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마을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평온이 아니라 참는 소리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때 수자원청 직원이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한국협력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물 문제 대응 경험이 있는 팀이래요. 저는 반사적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막의 우물 문제를 해결하러 한국이 온다니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 필요한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 오늘 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새벽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수치와 그래프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챕터 4. 한국팀이 사막에 도착한 날 저는 제 편견부터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물가로 다시 나갔습니다. 밤새 모래가 더 쌓여 우물 가장자리가 흐릿해져 있었고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위계를 내릴 필요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바닥 신호만 울렸고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회피가 이 마을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때 수자원청 직원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들어옵니다. 마을 입구 쪽으로 먼지 기둥이 길게 솟더니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온 팀은 늘 비슷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인사하고 절차를 따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지원 검토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특히 사막의 물 문제는 좋은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트럭에서 내린 첫사람이 제 예상을 깨트렸습니다. 그는 회관도 행정 담당자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우물 쪽으로 곧장 걸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의 균열과 배관 연결부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손가락에 모래가 묻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수위가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까? 펌프가 공회전하는 겁니까? 질문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콩혁이 옆에서 따라붙기도 전에 저는 그 질문에 담긴 현장 감각을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은 원인부터 잡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물 접촉 신호가 없습니다. 두 곳이 동시에 바닥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팀원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펌프와 전원, 배관을 확인했고 다른 한쪽은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비는 거창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임시 저장조, 간이 정수장치, 연결 호스, 수질 검사 키트. 오늘이 목적이라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민 대표에게도 먼저 묻죠. 아이 몇 명, 노인 몇 명, 오늘 최소 필요량이 얼마입니까? 숫자를 묻는데도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생존을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중국은 계약서를 내밀었고 한국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팀이 설치한 임시 저장조에 첫 물이 담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양보다 시간을 먼저 봤습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가, 얼마나 오래 남을 것인가. 그게 여기 사람들에게는 물만큼 중요해 보였습니다. 한국팀 책임자는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손이 바빴습니다. 밸브를 열고 필터를 확인하고 배분 순서를 칠판이 아니라 종이에 직접 써서 주민에게 건넸습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에게 장비 점검법을 가르치며 반복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중국 책임자가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런 건 계약 밖입니다. 우물은 마을이 관리해야죠. 그 말은 논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밀어내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속에는 늘 범위가 있었고 그 범위 밖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숙여 예의를 갖춘 뒤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절차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입니다. 긴급조치부터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그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쪽의 말이었으니까요. 노인이 제 옆에서 저장조를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은 말로 우리를 묻고 한국은 손으로 우리를 살리네요.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 직업은 물을 설명하는 일이지만 그날 제가 본 건 물이 아니라 신뢰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조의 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위기 앞에서 감정 운운하며 밀어냈는지, 누가 끝까지 남아 책임을 보여줬는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는 수위만이 아니다. 군중의 수위가 바닥이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몽골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순간들 때문이라는 것을요. 중국이 계약서를 내미는 동안 한국은 사람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결국 몽골 75%, 한국 연방 찬성 같은 숫자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행정 담당자가 뒤늦게 뛰어와 절차를 꺼냈습니다. 외부팀은 허가가 그 순간 저는 또 막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 책임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절차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람부터 살리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묘하게 단단해서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단단함이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현장은 계약이 지배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도움도 결국 계약 앞에서 멈출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멈추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을 만들고 나누고 유지하는 방법까지 주민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우물가에 무릎을 꿇은 그들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원조를 원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 앞에서 누가 끝까지 났는지, 누가 책임을 말이 아니라 손으로 보여주는지,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것인지도요. 그 선택이 쌓여 언젠가 몽골 75% 같은 숫자로 터져나올 거라는 예감이 그날 처음 제 안에서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중국은 값을 받고 한국은 사람을 받습니다. 한국팀이 마을에 임시 급수 체계를 세운 뒤로 저는 낮에는 우물과 저장조를 붙잡고 밤에는 숫자를 정리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이 늘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남아주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저는 수자원청 직원과 함께 근처 광산 작업장 쪽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같은 날 중국계 하청 작업장과 한국계 협력 작업장을 모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직업상 현장 비교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먼저 중국계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공기가 탁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지 않아 눈이 따갑고 목이 매캐했습니다. 안전모를 써도 불안한 만큼 소음이 컸고 조명은 어둑어둑했습니다. 몽골 노동자들은 줄지어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관리자에게 근무 시간을 묻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임금은요? 관리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월급은 적지 않다고, 하지만 사정이 있으면 늦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몽골 청년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불이익이 돌아오는 눈빛 말입니다. 숙소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어 만든 기숙사였고 방 하나에 여러 명이 2층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샤워실은 고장난 부분이 있었고 수리 일정은 확인 중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자 관리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규정이라는 말은 깔끔했지만 사람의 몸을 치료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계약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쉽게 갈아 끼우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계 협력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달랐던 건 빛이었습니다. 작업장이 밝았고 환기가 잘 되어 공기가 덜 답답했습니다. 몽골 노동자들이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허리를 펴면 눈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휴게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관리자에게 근무 체계를 묻자 그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기본은 하루 8시간, 주 5지.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지급합니다. 그리고 제게 지급 내역표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참 낯설었습니다. 중국계 작업장에서는 내역을 보여주는 걸 꺼렸고 한국계 작업장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당연해 보였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인 현장 책임자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도 다치면 치료와 회복까지 회사 책임입니다.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몽골 노동자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손목에 남은 오래된 흉터를 슬쩍 만지더니 제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치면 버려지지 않아. 그 한마디가 어떤 통계보다 강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수자원청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두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중국계 작업장에서 들었던 주정대로라는 말, 한국계 작업장에서 들었던 할복까지 책임이라는 말. 둘 다 그럴듯했지만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건 분명 후자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돈이 많은 나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나라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회관에서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인은 제 얼굴만 보고도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아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사막인데 어떤 곳은 사람이 숫자고 어떤 곳은 숫자가 사람을 지키더군요. 노인은 물통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몽골인들이 한국을 향해 마음을 여는 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비교가 쌓여 만들어진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느 순간 75%라는 숫자로 드러나면 그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중국은 길을 막았고 한국은 길을 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울란바토르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자원청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마을의 우물 문제는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광산지대 전반에 물줄기가 흔들린다는 신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도시로 올라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계 작업장에서 본 어두운 조명과 주정대로라는 말, 한국계 작업장에서 들은 회복까지 책임이라는 말. 결국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체험이 쌓인 비교라는 걸 저는 점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수자원청, 지역행정, 물류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에는 광산기업 측 관계자도 앉아 있었습니다. 첫 발표는 예상대로 위기 대응 시나리오였지만 곧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광산지대에서 물과 자원이 움직이는 길,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쥐고 있느냐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경이 막혔을 때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 중국 쪽에서 통관이 갑자기 지연되고 화물 트럭이 국경에서 묶였던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움직이지 않자 돈이 멈추고 돈이 멈추자 마을이 먼저 무너졌다고요. 그때 몽골 사람들은 이 길이 막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공포를 뼛속까지 배웠습니다. 저는 수문학자로서 그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물도 똑같습니다. 한 줄기 통로가 막히면 주변이 전부 말라버립니다. 중국은 그 통로를 쥐고 흔드는 방식에 익숙했고 몽골 사람들은 그걸 협박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수자원청의 한 간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중국은 문제가 생기면 문을 닫습니다. 길을 막아 압박하죠. 그런데 한국은 길을 찾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자료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한국적 협력팀이지 않은 대체 수송 지원 계획이었습니다.
당장 모든 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위기 때 숨통을 틔울 우회로를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긴급 구매로 현금을 돌리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몽골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매뉴얼을 넘기는 방식.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고비 마을에서 봤던 한국팀의 태도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부터도.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사막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던 한국팀의 등이 더 선명했습니다. 중국은 길을 찌고 통제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길이 곧 힘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길을 열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데 익숙해 보였습니다. 길이 곧 자립이니까요. 그 차이는 단순히 국가 이미지를 넘어서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을 만큼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수자원청 직원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현지 여론이 또 출렁입니다. 한국 쪽 도움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위기 때 누가 문을 잠갔는지와 누가 문을 열었는지를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 언젠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75% 같은 숫자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적된 기억에 합의되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몽골 340만 국민이 누구를 미래의 길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이야기가 더 크게 번질 거라는 것을요. 중국은 의존을 만들었고 한국은 자립을 만들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물 문제 보고서보다 더 무거운 자료들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광산계약서, 차관조건, 운송로, 그리고 농업협력 자료까지요. 수자원청 간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몽골 사람들이 왜 중국을 불신하는지, 왜 한국을 믿는지 물 하나로만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물의 시작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살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의 보고서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몽골 북부에서 진행된 농업시험 재배 자료였는데 핵심은 믿기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사막과 혹한의 나라에서 쌀이 자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쌀은 제 전문이 아니지만 물과 토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고 생육기간이 짧고 토양이 거칠면 벼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품종과 육묘 방식, 토양 개선, 물온도 관리까지 묶어서 해결했고 해마다 수확량이 늘고 있다고요.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녀온 몽골 농업 담당자와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예전부터 시도했습니다. 장비는 들여왔죠. 그런데 실패하면 바로 접었습니다. 다음엔 예산이 끊기고 사람도 빠졌습니다. 그는 실패하면 끝이라고 말하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게 중국식 방식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관심이 꺼지고 남는 건 의존뿐. 다음에도 장비를 사야 하고 다음에도 도움을 구해야 하고 다음에도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구조 말입니다. 반대로 그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해도 안 떠났습니다. 처음 파종했을 때 싹이 얼어 죽고 토양이 맞지 않아 잎이 누렇게 변해도 한국 기술자들은 다음 해에 바꾸자가 아니라 이번 주에 바꾸자라고 했답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받아놓고 데워 흘려보내는 방법을 만들고 흙이 알칼리성이면 중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토양을 손보고 무엇보다 여기서 자랄 수 있는 품종을 찾아 끝까지 맞춰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비마을 우물가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위해 저장소를 세우던 그 손들. 그들의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떠나도 굴러가게 만들어라. 저는 농업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몽골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단순한 말로 답했습니다. 존엄입니다. 빚으로 연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사는 길을 배우는 것. 그게 몽골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자존심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쌀이라는 곡식이 여기서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가 서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누구에게든 기대게 되지만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수자원청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준 건 빚이었고 한국이 준 건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제 눈앞에 두 나라의 방식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통로를 쥐고 협상했고 계약서를 앞세워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몽골을 움직이게는 할 수 있어도 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용이 더 들어 보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을 기다려주고 실패를 함께 견디고 결국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비효율처럼 보여도 그 비효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거리의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한국식 간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한국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택시기사.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체험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몽골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건 호감이 아니라 탄단이라는 것을요. 중국은 의존을 만들었고 한국은 자립을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340만 국민의 기적 같은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선택이 숫자로 터지는 순간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몽골 75%, 한국 연방 찬성. 그 숫자를 저는 결국 제 두기로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울란바토르 수자원청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물 회의가 아니라 여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물을 다루는 사람이지 여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저를 부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선생님은 현장을 봤잖아요. 숫자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체험의 축적이라는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요약본과 질문지, 표본 설명. 저는 자동으로 눈이 먼저 표본과 오차 범위를 찾았습니다. 제 습관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습관이 멈췄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나라에 한국이 크게 찍혀 있었고 중국은 믿기 어려울 만큼 낮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한국과 연방 수준으로 더 긴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편성이 75%. 저는 무심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의미의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고비 사막 우물가에서 본 분노와 절박함, 그리고 한국팀이 남기고 간 책임의 방식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는 뜬금없는 선동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결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광산기업 관계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건 분위기입니다. 곧 바뀝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분위기라면 더 위험합니다.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 쌓인 기억이 한 번에 터지는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수자원청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잊지 않습니다. 누가 길을 막았는지, 누가 길을 열었는지.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시내로 나갔습니다. 회의실의 숫자가 거리의 공기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제 몽골어 발음을 듣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왔다고 하자 그는 뜬금없이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배운 건 돈만이 아니에요. 사람 대접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비 마을의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물만 돌려주면 버틴다. 그 말과 지금 택시기사님의 약속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75%.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세상을 바꾸는가? 아니면 세상이 이미 바뀌었기에 숫자가 따라오는가? 제 경험으로는 언제나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이런 숫자가 돌아다니면 베이징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특히 자신이 영향력을 쥐고 있다고 믿어온 지역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물싸움이 아니라 신뢰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실제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협력 강화 추가 지원 같은 말이 갑자기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몽골 언론과 시민들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또 빚으로 묶으려 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미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의존이라는 단어에 학습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고비 마을에서처럼 스스로 굴러가게 하는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75%라는 숫자로 찍힌 거라면 이건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40만 국민의 기적의 선택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거창한 선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만든 결과. 그리고 그 기억의 시작점에 제가 직접 본 오물가의 장면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조용히 떨리게 했습니다. 베이징은 흔들렸고 저는 마침내 결론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자원청 간부가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연락이 빗발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몽골 75%, 한국 연방 찬성. 같은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베이징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날부터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중국 측은 갑자기 협력 강화, 대규모 투자, 우호 증진 같은 말을 쏟아냈고 언론에는 관계 회복이라는 표현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리에서 느낀 공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또 빚으로 묶으려 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답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돈을 들고 와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며칠 뒤 저는 다시 고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수자원청은 현장 상황을 최종 점검하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점검이 아니라 확인을 원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숫자가 아니라 얼굴로요. 마을에 도착하자 임시 저장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팀일부가 떠난 뒤에도 마을 청년들이 장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밸브를 확인하고 필터를 교체하고 배분표를 손으로 고쳐 쓰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만들어 온 건 의존이었고 한국이 남긴 건 자립이라는 말이 그날만큼 선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처음 붙잡았던 그 노인이 우물가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물통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버틸 수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누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저는 수문학자라 물의 흐름은 설명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마음이 움직이는 흐름을 숫자로 증명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경험들이 모이면 340만 국민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쌓여 75%라는 숫자로 폭발한다는 걸요. 베이징이 흔들린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려도 사실은 그 흔들림의 원인이 이미 몽골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기록지 맨 아래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북녘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깊이다. 중국은 계약서를 내밀었고 한국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은 길을 막아 통제했고 한국은 길을 열어 스스로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한국을 향해 마음을 열었고 그래서 몽골 75% 한국 연방 찬성 같은 말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웃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선동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인 현실의 합이라는 걸 제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영상은 끝까지 잘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힘은 돈이나 말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능했던 건 그 책임과 성실을 삶으로 보여주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버텨주고 지켜주신 시간들이 쌓여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고
그 한국이 멀리 몽골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세상이 빠르고 각박해져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이 답답하실 때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